2008년 10월 22일 포천 실종 사건. 2008년 10월 22일 경기도 포천의 밤은 쌀쌀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동두천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스타라이트 PC방의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37세의 최상민은 PC방 카운터 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의 주인이었다. 10년 넘게 동두천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그는 늘 단정한 셔츠 차림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최상민은 컴퓨터를 정리하고 현금 가방을 챙겼다. PC방은 그날도 평소처럼 매출이 괜찮았다. 그는 현금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늘도 제법 벌었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잠갔다. 최상민은 PC방 문을 잠그고 자신의 흰색 소나타에 올랐다. 차 안은 익숙한 가죽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켜고 낮은 볼륨으로 뉴스를 들으며 포천 집으로 향했다. 동두천에서 포천까지는 차로 20분 남짓. 한적한 국도를 따라 달리며 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집은 포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곳. 그는 가끔 늦은 시간까지 PC방을 지키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지만 이 일을 사랑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최신 게임을 설치하며 그들의 환호를 듣는 게 그의 작은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최상민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지나도 그의 소나타는 집 앞 차고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끔 PC방에서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거나 손님들과 맥주 한 잔을 나누고 오는 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여보세요? 상민 씨? 아내가 남긴 음성 메시지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불안이 그녀를 휘감았다. 결국 그녀는 동두천 경찰서에 전화했다. 남편이 실종됐어요. 어제 PC방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최상민의 나이, 외모,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의 소나타도 함께 사라진 점이 수사를 복잡하게 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강력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최상민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고 PC방 주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밤늦게 큰 돈을 들고 다니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최 사장님, 평소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형사가 그의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누구와 다투는 법이 없었어요. 손님들하고도 잘 지냈고 빚도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확신할 수 없었다. PC방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중 누군가는 최상민의 현금 가방을 눈여겨봤을지도 몰랐다. 동두천 경찰서의 수사팀은 최상민의 마지막 행적을 쫓았다. PC방 CCTV를 확인했지만 그가 문을 잠그고 나간 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주변 상점의 CCTV도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은 PC방에 접속했던 손님들의 IP 주소를 추적하며 혹시나 관련이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냈다. 그러나 단서가 부족했다. 최상민은 마치 허공으로 증발한 것 같았다. 그의 소나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사팀은 차량 번호를 전국에 수배하고 도로 CCTV를 하나하나 뒤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최상민의 가족은 초조함 속에서 날을 보냈다. 그의 아내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물었다. 뭐라도 나왔나요? 제발 뭔가 말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가 여행 갔어? 5살 난 딸이 물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다.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흐려졌다. 2008년 10월 23일 동두천 경찰서는 최상민의 실종 신고로 분주했다. 새벽녘에 접수된 신고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37세의 PC방 주인 최상민은 전날 밤 가방에 현금을 챙겨 가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의 흰색 소나타도 함께 사라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이 강력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두천의 좁은 골목과 PC방이 밀집한 상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그중 누군가가 최상민의 현금을 노렸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떠올랐다. 수사팀의 리더 김영사는 아침 8시부터 팀을 소집했다. 경찰서 회의실은 담배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최상민 37세 포천 거주 동두천에서 PC방 운영. 마지막 목격은 어젯밤 11시 30분경 PC방 문을 잠갔다. 김영사가 화이트보드에 최상민의 사진을 붙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다. 짧게 깎은 머리, 단정한 셔츠, 그리고 온화한 미소. 사진만 봐서는 누군가의 표적이 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사는 직감했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녔대. PC방 주인들이 밤늦게 돈 가방 챙기는 거 다들 알잖아. 옆에 있던 이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동두천에서 PC방 하면 돈 좀 만지는 거 다들 눈치채지. 경찰은 먼저 최상민의 가족과 지인들을 탐문했다. 그의 아내 이소영은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원한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손님들하고도 잘 지냈고 빚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가끔 PC방에서 늦게까지 일했지만 항상 전화는 했어요. 어제는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김영사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다. 최 사장님이 최근에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있다거나 위협받은 적 있다고 한 적 있나요? 이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수사팀은 최상민의 PC방으로 향했다. 스타라이트 PC방은 동두천 상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약간 빛이 바랬지만 내부는 깔끔했다. 컴퓨터 50여 대가 줄지어 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게임 속 효과음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PC방 직원과 단골 손님들을 인터뷰했다. 최 사장님 좋은 분이었어요. 손님들하고 농담도 잘하고 맥주도 가끔 같이 마셨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PC방의 CCTV를 확인했지만 최상민이 문을 잠그고 나간 뒤에 영상은 없었다. 주변 상점의 CCTV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소나타가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김영사는 수사 방향을 바꿨다. PC방 손님들 IP 추적해봐. 누가 자주 왔는지, 최근에 이상 행동 보인 놈 없는지 확인해. 수사팀은 최상민의 PC방 서버에 접속해 최근 접속 기록을 뽑았다. 수백 개의 IP 주소가 리스트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 중 특정인을 지목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이건 시간 걸릴 거야. 이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동두천에서 PC방 오는 애들 반은 애들이고 반은 동네 양아치들이야. 다 뒤지려면 며칠 걸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지. 최 사장 차도 같이 사라졌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며칠이 흘렀다. 최상민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아내는 매일 경찰서로 전화해 소식을 물었다. 뭐라도 나왔나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절박해졌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최 사장 돈 많았잖아. 누가 노렸나 봐. PC방 주인들 밤에 현금 들고 다니는 거 다들 알지. 이런 소문은 경찰의 귀에도 들어왔다. 김 형사는 점점 확신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였다. 최상민은 누군가의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10월 28일 실종 7일째 되는 날 동두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익숙한 흰색 소나타를 발견했다. 번호판을 확인하자 최상민의 차량이 맞았다. 김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뒤쪽 어두운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나타는 다른 차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현금 가방도 최상민의 소지품도 없었다. 김 형사는 트렁크를 열었다. 겉으로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지만 과학수사팀이 세밀히 조사하자 트렁크 안에서 짧은 모발 14점이 발견되었다. 이거 사람 머리카락이야. 수사관이 말했다. 모발은 즉시 분석실로 보내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발은 최상민의 DNA와 일치했다. 더 놀라운 건 모발의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점이었다. 최상민은 이 차에 실렸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 김 형사는 아파트 CCTV를 확보했다. 화면 속 한 남자가 소나타를 주차하고 빠르게 자리를 뜨는 모습이 찍혔다. 얼굴은 선명했다. 28세의 조민수였다. 동두천에서 소문난 논두렁 깡패 중 하나로 뒷골목에서 자잘한 범죄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이 녀석이야. 김 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잡아. 이틀 뒤 조민수는 동두천의 또 다른 PC방에서 검거되었다. 그는 체포되자마자 소리쳤다. 내가 뭘 했다고. 억울해. 하지만 CCTV 영상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는 최상민의 차를 몰았고 그 차는 실종 사건의 핵심 증거였다. 신문실에서 조민수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김 형사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무너졌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선배가 시켰어요. 그의 말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조민수는 2명의 공범을 지목했다. 28세의 최동훈과 43세의 신재호. 최동훈은 강도 상해 등 정과 3범이었고 신재호는 절도 등 무려 17번의 정과를 가진 고물상 주인이었다. 이들은 동두천의 뒷골목에서 논두렁 깡패로 불리며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었다. 놀랍게도 이들 모두 과거 PC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PC방 주인들이 밤늦게 현금을 들고 다니는 습성을 잘 알고 있었다. 김 형사는 이들의 배경을 파헤쳤다. 최동훈은 젊고 날렵한 인물로 동두천에서 폭력 사건으로 몇 번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신재호는 나이가 많고 교활한 성격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지역의 어두운 인물들과 어울렸다. 조민수는 이들 사이에서 막내 역할을 했다. 이 녀석들 최 사장을 노린 거야. 김 형사가 말했다. PC방 주인들 돈 많다는 거 알고 있었겠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거야.
수사팀은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민수의 진술, 소나타에서 발견된 모발, 그리고 CCTV 영상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최상민의 아내는 경찰서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남편이 살아있을까요? 그녀는 김영사에게 물었다. 김영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워. 모발의 상태는 최상민이 살아서 차에 실렸음을 말했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동두천의 어두운 골목은 점점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2008년 10월 30일 동두천 경찰서의 신문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조민수의 체포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28세의 조민수는 동두천 뒷골목에서 논두렁 깡패로 불리는 무리의 막내였다. 그는 최상민의 소나타를 아파트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이틀 만에 PC방에서 덜미를 잡혔다. 신문실에서 그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김영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CCTV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 시켰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를 담고 있었다. 조민수는 두 명의 공범을 지목했다. 28세의 최동훈과 43세의 신재호. 이들은 동두천의 어두운 세계에서 선후배로 얽힌 인물들이었다. 김영사는 조민수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최동훈은 강도와 상해로 3번이나 감옥을 들락거린 전과자였다. 그는 동두천에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았다. 반면 신재호는 나이 많고 교활한 인물로 절도 등 17번의 전과를 가진 고물상 주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PC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PC방 주인들이 밤늦게 현금을 들고 다니는 습성을 잘 알았던 것이다. 이 녀석들 최 사장을 노린 게 분명해 김영사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최 사장이 현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계획적으로 접근했어. 경찰은 최동훈과 신재호를 추적했다. 조민수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최상민의 귀가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모의했다. 최상민은 매일 밤 PC방을 정리한 뒤 포천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회를 노렸다. 10월 22일 새벽 그 기회가 왔다. 최상민이 PC방 문을 잠그고 소나타에 오를 때 공범들은 이미 그의 뒤를 밟고 있었다. 조민수는 말했다. 신재호 형이 계획을 세웠어요. 최 사장이 돈 많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돈만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믿기 어려웠다. 최상민의 차가 사라지고 모발이 트렁크에서 발견된 점은 단순 강도가 아님을 암시했다. 경찰은 공범들의 행적을 재구성했다. 10월 22일 새벽 2시경 최동훈과 신재호는 최상민을 유인했다. 그들은 동두천 시내의 한 룸사롱으로 그를 데려갔다.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최 사장이 거절할 줄 몰랐어요. 조민수의 진술이었다. 룸사롱은 동두천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입구를 지나 그들은 최상민을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엔 술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가볍지 않았다. 최상민은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동네에서 아는 얼굴들과 술을 마시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상황이 이상해졌다. 최동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최상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어땠어? PC방 잘 나가지? 최상민은 미소로 대답하려 했지만 신재호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갑자기 최동훈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가방 좀 보여줘.
그 순간 최상민은 위험을 직감했다. 그는 몸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동훈과 신재호는 그를 의자에 밀어붙였다. 조민수는 문 옆에서 망을 봤다. 돈 내놔. 최동훈이 소리쳤다. 최상민은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현금 가방을 빼앗았다. 가방 안에는 PC방의 하루 매출 수백만 원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최상민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폰 어디야? 빨리 말해. 신재호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최상민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말했다. 폰은 차에 있어. 그들은 그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았다. 분노한 최동훈은 다시 주먹을 날렸다. 룸사롱의 방음벽은 그들의 소리를 삼켰다. 최상민은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갔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공범들은 그의 차 열쇠를 빼앗고 그를 끌고 나왔다. 신재호는 최상민을 렌터카로 옮겼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근처에 세워두었다. 최상민을 트렁크에 밀어넣으며 신재호는 그의 입에 휴지를 쑤셔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막았다. 그의 양팔과 다리도 밧줄로 묶었다. 조용히 해, 알았어? 신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최상민은 희미한 신음만 낼 뿐이었다. 조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을 떨었다. 형, 이거 너무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신재호는 차갑게 대꾸했다. 너도 같이 감옥 갈래? 입 닥쳐. 렌터카는 어두운 도로를 따라 달렸다. 최상민의 소나타는 조민수가 몰고 뒤따랐다. 그들은 양주시 남면에 있는 가물 창고로 향했다. 신재호는 이미 이 창고를 임대해 둔 상태였다. 창고는 외진 곳에 위치해 주변에 인적이 드물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들은 최상민을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최상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입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최동훈과 신재호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돈은 확실히 많네. 최동훈이 가방을 뒤지며 말했다. 현금 뭉치가 테이블 위에 쌓였다. 하지만 신재호의 눈은 차가웠다. 이 녀석 그냥 보내면 우리 다 잡혀. 그의 말에 최동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최상민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창고 안에서 최상민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신재호는 테이프를 그의 머리 전체에 감았다. 숨을 쉴 수 없도록 단단히 묶였다. 최동훈은 그의 몸을 이불로 말고 밧줄로 조였다. 끝내자, 신재호가 말했다. 최동훈은 최상민의 목을 졸랐다. 그의 몸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최동훈은 그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밟았다. 조립식 판넬 위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최상민의 신음은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으로 최동훈은 그의 목을 꺾었다. 최상민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신재호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드럼통 3개와 시멘트를 가져왔다. 그들은 최상민의 시신을 드럼통에 구겨 넣었다. 그의 몸은 이미 뻣뻣해지기 시작했다. 시멘트를 부으며 신재호는 말했다. 이거면 아무도 못 찾아. 콘크리트가 드럼통을 채웠다. 그들은 창고 문을 잠갔다. 남은 2개의 드럼통은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준비였다. 그들은 이 방법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조민수의 진술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재구성했다.
최상민의 시신은 10월 30일 양주시 남면의 가물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드럼통을 열자 콘크리트에 파묻힌 그의 몸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그는 저산소증과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격적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김 형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런 짐승 같은 놈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상민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한 계획의 끝이었다. 2008년 11월 동두천의 작은 경찰서는 여전히 최상민 실종 사건의 여파로 술렁였다. 양주시 남면의 가물 창고에서 발견된 최상민의 시신은 사건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드럼통 속 콘크리트에 파묻힌 그의 몸은 저산소증과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그는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도 숨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과 유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 형사는 책상에 쌓인 수사 기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짓을 한 놈들이 인간이 맞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일은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조민수, 최동훈, 신재호. 이 세 명의 공범은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민수는 동두천의 뒷골목에서 논두렁 깡패로 불리던 무리의 막내였다. 그는 최상민의 소나타를 아파트 주차장에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가장 먼저 검거되었다. 그의 진술은 수사의 물꼬를 텄다. 28세의 최동훈은 강도와 상해로 3번이나 교도소에 다녀온 전과자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거친 말투는 동두천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의 이름을 알렸다. 43세의 신재호는 절도 등 17번의 전과를 가진 고물상 주인으로 교활하고 치밀한 성격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PC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최상민의 현금 소지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재판은 2009년 4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법정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최상민의 아내 이소영은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남편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법정 안 세 피고인은 서로 다른 태도로 서 있었다. 조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선배들이 시켰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동훈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고 신재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두천 뒷골목의 계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검사는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귀가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최상민을 룸사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가방과 차 열쇠를 빼앗은 과정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들은 그를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재호는 피해자의 입을 휴지와 테이프로 막았고 최동훈은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양주시 남면의 가물 창고에서 발견된 드럼통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증거는 명백했다. 렌터카 트렁크에서 발견된 최상민의 모발 14점 아파트 CCTV에 찍힌 조민수의 모습, 공범들의 상호 일치하는 진술. 특히 신재호가 임대한 창고와 드럼통 3개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검사는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남은 2개의 드럼통으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다에 시신을 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소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판사는 차분히 증거를 검토하며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들 변명의 여지가 있나? 조민수는 변호사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는 최상민을 창고로 옮기는데 가담했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 최동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후회보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신재호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돈을 노렸을 뿐입니다. 살인은 최동훈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창고를 임대하고 드럼통과 시멘트를 준비한 핵심 인물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9년 4월 21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신재호와 최동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와 정과 기록은 감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조민수는 비교적 경미한 역할로 인정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소영은 판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상실을 되돌릴 수 없었다. 항소심은 2009년 11월 17일에 열렸다. 피고인들은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했지만 증거는 여전히 명확했다. 신재호와 최동훈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정거와 범행의 잔인함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조민수는 약간의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젊은 나이와 협조적인 태도가 고려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이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2010년 초 3명의 공범은 각각 교도소로 보내졌다. 동두천의 뒷골목은 잠시 조용해졌다. 이소영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집으로 돌아갔다. 포천의 집은 여전히 최상민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책상 위 계산기, PC방 열쇠,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이제 평화롭게 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두천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비극은 법의 심판으로 끝났지만 최상민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건은 동두천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논두렁 깡패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남자의 삶을 앗아간 비극으로 남았다.